자, 아무튼 1대1 함수는 다시 정리하자면 x의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y에 겹쳐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얘는 안 되는 상황이고, 다시 얘기하면 x가 다르면 y도 다를 때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요. 1대1 대응이야. 대응이 무슨 뜻이냐면 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키셔야 돼요. 첫 번째로 1대1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1대1 함수인데 추가 조건을 더 만족시키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좀 더 강한 그런 조건이라 생각하면 돼. 자, 1대1 대응이라 하는 거 두 번째 조건은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이 방금 그린 이 대응 관계는요.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되어 있고요. y 함수값이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 1대1 함수는 맞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치역은 BCD가 되는 거죠. 공역에 남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1대1 대응을 만들려면 공역에 A가 없을 때 X의 모든 원소와 Y의 모든 원소가 대응되는 상태고 그 Y에 대응되는 원소가 겹쳐지지 않고 하나씩만 대응됐을 때 1대1 대응이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개념이 조금 많죠? 봐봐 얘들아. 예시 다시 1, 2, 3, 4 A, B, C, D, E 쓰고 지우기가 편하면 좋은데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 대응인데 함수 맞습니까? 함수가 아니죠. 정의역에 대응되지 않은 원소가 있기 때문에 함수 아니다. 자, 얘는 함수는 맞죠?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일까요? 아니죠. B가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같은 함수값 B로 도출되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다. 자. 그럼 이 상태? 자. 얘는 어떤 상태일까요? 함수도 맞고 1대1 함수도 맞는 상태죠. 그러면 1대1 대응일까요? 아니다. 1대1 대응이라는 더 강력한 조건까지 만족시키려면 공역과 치역이 동일해야 한다. 그럼 내가 이걸 지워보면 그제서야 이 대응 관계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얘를 한번 그래프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래프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1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어. 그치? 내가 이미 이름에서 함수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둘 다 함수는 맞겠죠. 왜? 수직선역으로 쓸 때 다 교점이 하나니까. 자, 이때 이 함수 그래프가, 이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아니면 그냥 함수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대1 함수는요, x랑 y가,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돼. 즉, y가 겹쳐지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1차 함수를 보면 여기 x1이 있고, 그럼 x1에 대한 함수 값이 여기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x1이랑 다른 x2를 생각을 해보시면 x1이랑 다른 x2의 함수값도 당연히 fx1이랑 다른 함수값으로 도출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x2를 어디에 설정을 해도 x1의 값이 될 수 없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1대1 함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1차 함수는 정의역 공역을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근데 2차 함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2차 함수는요, 바깥쪽으로 생각해야겠다. 일단은 함수는 맞아요. 함수는 맞는데, 자, 내가 어떠한 x1에 대한 함수 값을 이렇게 fx1이라고 했어요. 그쵸? 이 값이 도출이 되는데, 이 함수 값이랑 동일하게 도출되는 x 값이 존재를 하죠. 여기. 얘는 2차 함수 그래프는요, 함수의 그래프는 맞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 값에 대해서 도출되는 y값, 함수 값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뭐 이런 거를 맨날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선을 그어줬죠? 수직선을 그려줬죠. 그렇다면 1대1 대응이란 거, 1대1 함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y값에서 하나의 교점만 존재해야 되니까 수평선을 그려준다면 우리가 1대1 대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봐봐. 잠깐만. 자, 수평선을 그렸을 때 이 함수랑 하나의 점에서 맞는다는 거는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만 존재한다는 의미니까 1대1 대응이라 할 수 있는 건데 2차 함수에서는 수평선을 그었을 때 두 개의 교점, 하나의 y값에 두 개의 x값이 생겨버리니까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우리가 그래프에서 함수인 거를 확인하려면 어떤 선을 그어본다? 그냥 함수인 것만 확인하고 싶으면 수직선을 그어본다. 수직선 교점을 확인해본다. 자,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1대1 함수인 거를 확인하고 싶으면 어떤 선을 또 추가로 그어본다? 수평선을 그어본다. 수평선. 그래서 둘 다 교점이 한 개가 존재하면 만족하는구나. 함수구나, 1대1 함수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또 넘어가기 전에 1대1 함수를 우리가 너네 항등식 할 때도 이 식은 항등식이에요 라고 주어지지 않잖아. 대부분 어떻게 주어졌어요? 임의의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러한 다른 형태로 문제가 주어졌죠. 1대1 함수 같은 경우도 그냥 이 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런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봐볼게. x의 값이 다르면 뭐뭐이면 그거에 대한 함수값도 다르다. 그쵸? 근데 이거 잘 보니까 뭐야? 명제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가정과 결론이다. 얘가 명제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되는 대우를 확인해 주셔도 되겠죠. 자, 우리가 1대1 함수를 확인할 때는요. 이거를 확인해도 되고 대우를 확인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1대1 함수 확인할 때는 뭐 다르다 확인을 해도 되고 그냥 함수값이 같을 때 그거에 대한 정의역의 원소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형태, 이 명제 잘 기억을 하시고요. 또 넘어가기 전에 좀 간단히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함수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의 개수래. 함수의 개수는 이따가 하고 원소의 개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정의역과 치역이 있죠. 자, 만약 1대1 함수는요, 정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가 있을 때 어떠한 대조관계를 가질까요? 공역의 원소가 당연히 정역보다는 많아야겠죠. 왜?
우리가 대응이 되는 그 결과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1, 2, 3, 4, 5가 있고 공역에 A, B, C, D만 있으면 결국 우리 뭐 옛날에 비둘기집에 원리 했었죠? 그죠? 결국 적어도 하나는 겹칠 거 아니에요. 그럼 겹치게 되면 함수는 맞지만 1차 1대1 함수는 아니게 되겠다. 따라서 1대1 함수가 만족이 되려면 일단 최소한 원소의 개수는 정역의 원소보다는 공역의 원소가 많아야 한다. 같아도 되겠죠? 자, 이때 1대1 대응일 때는 1대1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 맞죠? 치역의 개수가 정역의 개수랑 같으니까 당연히 공역의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는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함수 중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배웠고 두 개 더 남긴 했는데 얘네 두 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특히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후에 배우는 함수의 꽃,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얘는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굉장히 헷갈렸어요. 뭐가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래서 두 개 차이 꼭 기억하시고 1대1 함수는 1대1 함수이기만 하면 되고 1대1 대응은 대응까지 완벽해야 된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두 개 나갔는데 괜찮으시죠? 1대1 대응이 뭐라고요? X값 하나에 이제 Y값 하나가 이제 하나씩 X값 하나에 Y값 하나면 그냥 함수인데? 네?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면 그냥 함수의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데 하나하나씩 들어가는데 좀 추가로 그 하나하나 대응되는 Y값들이 어때?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 외우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뭐야? 1대1 함수잖아. 1대1 대응은 뭐야? 또 5분 전에 얘기했는데 5분 전에 1대1 함수 1대1 함수에서 조금 더 강화된 조건 물어보길 잘했구만. 1대1 함수에서 좀 더 강화된 조건 자, 얘 1대1 함수 맞죠? 자, 1대1 함수인데 왜? 대응 하나씩 됐는데 겹쳐지는 y값이 없이 공정하게 분배를 한다고 생각을 해. 1대1 함수는 원투원이야. 우리 원투원 막 농구에서도 맨투맨 이런 거 하잖아. 그치? x 하나에 y 하나만 대응되는 거야. y가 두 개가 대응되면 안 돼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남는 원소가 있으면 안 돼. 대응은 얘가 없고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대응이 더 강력한 거. 소리도 알겠지? 네. 자, 세 번째.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개가 더 있어. 이거 두 개는 쉬워. 상수부터 해보자. 자, 상수 함수예요. 상수 함수는 결정적으로 제일 간단하게 알려진 거는 fx는 c로 표현이 된다. c는 뭐 c는 상수. 무슨 뜻이야? 내가 이 함수에 대해서 모든 함수값을 대입해도 하나의 상수값으로만 도출되는 게 상수함수예요, 그냥. 자, 결론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1, 2, 3, 4, 5 그리고 1, 2, 3, 4, 5가 있어요.
자, fx는 3이라는 이런 함수의 대응 관계를 그려볼 거야. 그러면 내가 x에 1을 넣어도 뭐 어떤 값이 되는 거야? 3. 2를 넣어도 3, 3도 3, 4, 5도 다 3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하고요. 상수함수는 2학년 1학기 때 굉장히 많이 했다. 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모든 x에 대해 이 x의 값도 3으로 가고 저기 x의 값도 3으로 가니까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축에 평행한 직선 했었죠. 그치? 얘가 3이면 y는 3으로 표현되는 이 그래프도 함수의 그래프고요. 좀 더 명확하게 이름으로 한다면 상수함수가 된다. 괜찮죠? 다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자, 네 번째 3, 4번은 좀 쉬워요. 자, 항등함수. 뭔가 들어보지 않았니? 항등식에서 나오는 그런 항등. 그렇지?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소리야. 항등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fx는 x. 이것도 대응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2, 3, 4, 5. 1, 2, 3, 4, 5가 있으면 1을 넣으면 1로 나오고 2 넣으면 2로 나오고 3, 4, 5 자기 자신으로 나오는 거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는 기호도 따로 있어요. 이거 우리 행렬에서도 했었는데 좀 그 비슷한 기호예요. 맨날 자기 자신만 나오니까 i라는 기호를 씁니다. ix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자,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이 기본적인 형태에서 보면 함수의 그래프는 정말 쉬운 정비례 그래프로 나오겠죠. 자기 자신 넣으면 자기 자신 나오니까 x에 1 넣으면 y도 1 나오고 x에 2 넣으면 y도 2 나오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3, 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따라가면 돼요. 상수함수 하나의 상수만 나온다.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는 이렇게 4개가 끝입니다. 4개 중에서 1, 2, 3, 4번 중에서 1, 2번 그 차이점 잘 기억하시고 대응 관계 그림도 잘 이해를 하시고 각각의 그래프에서도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상수함수, 항등함수도 파악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상수함수는 꼭 저 형태로 나올까요? 항등함수는 또 꼭 저 형태로 나올까요? 꼭 저 형태로 나오진 않습니다. 얘들아 집중해봐. 함수에서 내가 오늘 초반에 뭐라고 했어?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함수식이 아니라 정의역과 치역, 공역의 상태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야. 그리고 어떠한 함수식이 절대값 x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1과 1이 항상 어디로 대응이 됩니까? 1로 대응이 되겠죠. 내가 지금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대응시켰더니 하나의 상수로 대응이 돼요. 그러면 얘는 상수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꼭 fx는 c로 표현이 되지 않아도 그냥 대응되는 값이 하나의 상수로만 나온다. 면 상수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항등함수도 똑같이 정의역이 마일 0, 1이고 fx가 x세제곱이라 한다면 마일 0, 1이 각각 어디로 대응이 됩니까? 마일 0, 1로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식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소랑 똑같이 도출되는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의 그런 상태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자, 지금 4가지 여러 가지 원소를 배워봤는데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대표 예제 5번으로 한번 건너와 보세요.
아, 잠깐만. 5번, 일단은 너희들은 5번 펼쳐놓고요. 칠판 보면서 앞에 부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책 적어도 되고 아니면 칠판에서 확인해도 돼요. 자, 함수 중에 기억, 니은, 디귿 함수 중에 1대1 대응 함수, 항등, 상수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y는 1이다. 깜짝이야. 자, 기억을 우리가 그려보신다면 y는 1이다. 우리가 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할 수 있죠. 기억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일까요? 아니죠. 자, 1대1 함수. 한별아, 1대1 함수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 그래프에서. 수평선, 그치? 수평선 무수히 많죠. 기억 아니고. 1대1 대응 당연히 아니겠고요. 항등 함수? 아니고. 상수 함수? 맞겠죠. 오케이. 자, 니은 같은 경우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정비례 그래프다. 1대1 함수 맞습니까? 맞죠. 또 우리가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정의역과 공역은 웬만하면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게 무수히 많이 이어지는 하나의 직선이죠.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가 대응이 되므로 치역과 공역이 같구나. 뭐야, 내가 지금 니은 안 쓰고. 니은은 1대1 함수이자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항등 함수이다, OX? 맞죠. 자기 자신 넣으면 자기 자신이 도출되니까 항등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상수 함수 아니고요. 자, 디귿도 볼게요. 디귿도 이런 식으로 정비례 그래프네요. 디귿은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맞을 거예요. 자, 근데 항등 함수일까요? 아니죠. 내가 1을 대입하면 1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도출이 되니까 디귿은 항등 함수라고 할 수 없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문제 넘어가기 전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것 중에 제일 직관적인 거는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띠면 돼요. 이해돼요? 내가 일부분만 이렇게 봐볼게. 여기 1, 4분면만 봐봐. 잠깐만. 1, 4분면만 봐봐. 자, 뭐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있어. 하지만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가 하나씩 결정되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살짝만 증가했다가 감소를 이거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살짝만 증가했다 감소만 해도 계속 감소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y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기므로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그냥 계속 증가, 계속 감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 예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를 볼게.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설마? 2차 분식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주어진 4개의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찾는 거야. 자, 기억 1대1 함수일까요? 1대1 함수 아니겠죠? 1대1 대응도 아니겠죠? 니은 같은 경우는 3x-1 내가 이거 지금 절편 생각 안 하고 막 해볼게. 이 상태잖아. 얘는 지금 1대1 함수일까요? 맞죠? 야, 너무 확실한데 잘 보고 있지? 사실은 한쪽은 눈을 한쪽은 보고 있고 한쪽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얘는 1대1 함수가 맞고 1대1 대응까지가 맞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만 생각하면 항상 증가하니까, 그렇죠? 증가하는 상태가 지속되니까 1대1이다. 자, 디귿 2차 함수. 2차 함수. 나 이거 축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2차 함수는 1대1 함수이다. OX. X죠. 이유는 수평선 그려보면 하나의 y 값에 두 개의 x값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얘들아, 리을 같은 경우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조금 자세히 그릴게. 자, 리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정의역이 음수일 때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따르고 양수일 때는 1차 함수를 따른대요. 자, 이거 봐봐. 그림 이렇게 그릴 거야. 음수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0은 포함하지 않고 왼쪽은 2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맞지? 또 양수부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래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집중해봐. 얘는 함수일까요? 함수 맞죠? 자, 1대1 함수이다. 나는 지금 1대1 함수이다. 얘들아,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뒤에서 아주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어때? 자, 1대1 함수의 정의를 생각해봐. 수평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면 돼요. 증가할 땐 증가하고 감소할 땐 계속 감소하면 돼요. 이거 감소할 때 계속 감소하지 않니? 맞죠? 얘는 1대1 함수가 맞아요. 1대1 함수가 맞는데 1대1 대응일까요? 아니죠.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동일해야 되는데 봐봐. 지금 이 함수를 만족하는 치역의 범위는요. 여기야. 또 여기 부분이에요.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인데요. 치역은 이 부분 0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리을 같은 경우는 수평선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씩은 생겨. 그래. 1대1 함수가 맞아요. 하지만 대응되는 적용되는 치역의 값이 전체가 되지 않아서 1대1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조금 난해하죠? 처음 그래프로 보면. 소리 괜찮니? 디귿이 1대1이세요? 디귿이 아니라 뭐야? 리을이요. 미안. 디귿은 1대1 함수조차도 아니야. 리을 보고 1대1 대응 많이 하고 있어. 뭐야. 리을.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래프로도 우리가 1대1 함수랑 대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대응 관계, 대응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우리 5-1번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보다는 쉬워. 자, 5-1번으로 우리 1대1 함수 1대1 대응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5-1번 한번 풀어봐봐. 자, 다 보셨나요? 오케이. 시작하고 있구나. 자, 리을 같은 경우는 2차 함수니까 절대 안 되겠죠? 자, 이거 정답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다 됐니? 아니야? 틀린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왜? 자, 얘들아, 1번 볼게요. 얘는 상수 함수네? 당연히 안 되고요. 2번은 내가 아까 전에 항등 함수라고 그랬죠? 항등 함수인데 1대1 함수 y축과 수평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이자 모든 x 모든 y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1대1 함수이자 대응입니다. 왜? 그래? 자, 뭐야. 자, 니은이고요. 디귿 같은 경우도 1차 함수죠. 1차 함수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 친구도 니은이랑 똑같이 1대1 함수이자 모든 정역과 공역을 다 사용한다. 공역과 치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너무 많이 들었다. 2차 함수는 1대1조차 거론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2차 함수는 1대1이 아닙니다.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이고요. 아, 그게 어렵지 않겠다. 그쵸? 얘들아, 근데 아까 전에 내가 1대1이 항상 증가, 항상 감소라고 해가지고 이런 정의역과 정의역의 이런 정수나 이런 것들에서도 아, 얘는 항상 감소가 아니니까 1대1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실수는 안 하겠지만.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아, 즐겁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다 빨아간 것도 아니고 다 힘들구나. 얘들아, 우리 이틀만 있으면 주말이다. 그치? 주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일찍 1시 반이구나. 토요일이 제일 바빠요. 토요일이 그래?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영어학원 가서 10시부터 12시까지 영어학원 간 다음에 밥 먹고 1시 반부터 5시까지 하는 거야? 네. 2년만 지나봐라. 10시부터 10시까지 학원 간다. 오. 12시간. 응. 미연이랑 거의 고등학생? 오빠는 그렇게 안 하고. 방학 때 그렇게 할걸? 아니, 뭐, 근데 학원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막, 영수, 과탐 종합학원 같은 경우. 에? 야, 다 지웠어. 자, 봅시다. 이번에는 범위를 제한을 했어요. 정의역을 제한을 했어. 치역과, 공역과. 자, 두 집합. -1과 1 사이에는 x들, 4와 10 사이에는 x들. 당연히 x, y는 실수가 되겠다. x에서 y로의 함수,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래요. 자, 1대1 대응 생각해 봅시다. 수평선에서 교점이 하나고, 모든 공역과 치역이 다 일치를 해야 된다. 맞지? 자, 봅시다. 아, 배고파.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잘못 그렸어.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 자,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될 1차 함수에서 적용해야 될 정의역 x값들은 -1과 1 사이에 있어요. 여기 안에서의 함수는 보는 거야. 또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얘들아. y값은 4에서 10까지만 정의가 됐어, 지금. 이게 공역이죠. 자, 이 부분을 내가 직사각형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여기는 1,4, y,4. 지금 함수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여기 안에 내용밖에 없겠다, 맞니? 안에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안에 내용에서 1차 함수가 정의가 된대요. 근데 이 1차 함수가 제한된 정의역과 공역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그럼 이미 저거는 1차 함수기 때문에 1대1 함수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일단 우선 정의역이 전부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는 함수의 기본 조건이니까 괜찮죠? 사실이죠? 자, 정의역이 모두 대응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자, 만약 이런 식으로 지금 1차 함수가 정의가 된다면 제한된 정의역에서 대응되는 x값들은 여기밖에 없는 거야. 여기.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원소들은 지금 대응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얘는 지금 함수라고 할 수 없겠네요. 맞네? 그치? 아, 그럼 얘가 함수이기 위해서는 지금 -1과 1에 대한 모든 x의 원소들이 대응이 돼야 되는 상태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모두 대응이 돼야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는 x가 다 대응이 됐으니까 함수 됐고 1차 함수니까 1대1 대응이 되겠거니 한데 얘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죠. 왜일까요?
여기 안에 있는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응하는 y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부분만 사용이 됐죠. 여기 부분만 대응이 됐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함수는 1대1 함수는 맞는데요. 공역과 치역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지 못한다. 자, 그러면 결론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함수이기 위해서는 x의 모든 원소가 사용이 돼야 되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성우야 모든 y가 다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1차 함수가 지나갈 때, 이 범위를 지나갈 때 x랑 y를 전부 대응되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 점을 지나야 되는 걸까요? 네.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을 지나게끔 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자, 여기 점과 이 점 지나면 지금 x가 대응이 되지 않으니까 함수는 아니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 공역 치역이 다르니까 함수 아니죠? 항상 제한된 범위에서 1차 함수가 지나가려면 제한된 범위를 모든 영역을 사용하고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함수 y는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4와 1,10을 지나가게 만들면 되는 거야. 딱 이 특수한 경우에서 한 가지 경우에서 1대1 대응이 된다.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4, a 플러스 b가 10이 되는 a, b 값을 가진 1차 함수가 저 정의역 공역에서 1대1 대응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이 그래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예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제한된 범위에서 대응되는 x값, 대응되는 y값들의 범위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얘들아 6-1번만 한 번 더하기긴 한데 이번에는 6-1, 2번을 두 개를 풀어보세요. 2번도 중요하기 때문에 1,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주어진 정의역에서 모두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근데 문제 잘 읽어야겠죠? 감소하는 거다. 감소하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대로 그냥 생각 없이 풀다 보면 3,2랑 5,6이라고 해서 틀릴 텐데 우리는 지금 감소하기 때문에 3,6이랑 5,2를 지나야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2가 나오겠죠? 괜찮니? 자, 두 번째도 선생님이 하라고 한 이유가 우리 2차 함수가 딱 있죠. 2차 함수는 원래 1대1 대응이 아닌데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정의역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x가 1 이상일 때 y가 4 이상일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모든 x와 모든 y가 다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2차 함수가 부분만 봤을 때 이 범위 안에서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데서 이렇게 있으면 뭐 치역과 공역은 동일하겠지만 얘는 1대1이 아니겠죠? 그치? 여기는 지금 대응도 안 되고 함수 자체가 안 되겠지 얘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런 식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그치? 그럼 이제 앞으로 쭉 나아가기 때문에 모든 x가 대응이 돼요. 그리고 수평선 그려도 제한된 범위에서 교점이 하나씩만 나와요. 그럼 얘는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니겠다. 왜? 여기에 공역 부분이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항상 어디 점을 지나야 돼요? 여기. 이 2차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되든 여기를 지나야지 이 이후로부터는 항상 증가가 되겠다. 그죠?
여기를 지나면 안 되겠지요? 자, 아무튼 1대1 대응이라면 얘를 1,4를 지나게 만들면 된다. 어쨌든 지금 얘가 추계 방정식이 여기니까, 그쵸?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1 플러스 k가 16이 되는 what? 16이 아니라 4잖아. 그치? 4가 되는 k는 3이 된다. 그쵸? 둘 다 맞았으면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뒤에는 이제 쉬워. 뒤에 쉽고 이거 2개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블랙 라벨로 넘어갈게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봐.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뭐였어요? 상수함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2가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상수함수는 대응관계로 보면 하나로 이렇게 대응되는 거. 그래프로 본다면 축과 평행한 직선. 자, 항등함수는 그래프로 보면 자기 자신과 간다. 대응으로 보면 그래프로 가면 정비례 그래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꼭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연수 정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f가 항등함수래요. 그러면 f에는 3 넣으면 뭐 나오는 거야? 3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 무슨 뜻입니까? g는 무슨 함수라는 거야? 상수함수. 이건 그냥 계산할게요, 얘들아. FE는 얼마입니까? 소라. 왜 다 멍을 때리시나? FE는 뭐야? 그쵸? 야, 간단하니까 멍 때리지 마. G3은 얼마입니까? G에 3 나오면 뭐 돼? 5. 7. 끝. 자, 두 번째. G가 상수함수래요. 근데 뭔지 몰라? 근데 F1이 우리는 1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G3이 4가 되겠네? 근데 이미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G에다가 어떤 X를 넣어도 4가 되겠다. 그러면 그 값 중에서 그 자기 자신이 나오는 X값 4 되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다. 그쵸? 자, 이거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7-1번 풀고, 선생님이 1분 줄 테니까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 나왔죠? 1번 정답은 4하고 2번 정답은 10이겠죠? 자, 잠깐만. 자,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f가 항등함수라는 거는 이거 그냥 간단하게 fx는 x라고 생각을 합시다. 모든 정수에 대해서 gx가 3이다. g가 상수함수다. 그러면 f1은 1이 되는 거고 g는 마이너스 2 넣어봤죠. 어차피 3으로 비교이 된다. 그렇죠? 또 g가 이번에는 상수함수래요. 어떤 값으로 지금 대응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수로만 나온대. 고정된 상수. F마3은 마이너스 3. G는 모르겠지만 7로 나온대요. 아, 그러면 GX가 4구나. 아, 굉장히 자신있게 사래요. GX가 10이구나. 이렇게. 됐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하고 또 간단히 쉴 테니까 조금만 집중하세요. 자, 함수의 개수인데요. 이거는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돼. 자,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쉬워요. 지금 정역과 공역, 일단은 두 집합이 주어졌고요. 얘네들을 정역, 공역으로 하는 함수들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각각의 함수에 대한 우리가 성질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미 일단 뭐 지금 바로 이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의 개수를 먼저 구하는 거야. 함수의 조건은 뭐였어요? x랑 y가 x 하나에 y가 하나로 노출되는 거. 즉 뭐야? 내가 0에서 대응되는 숫자가 하나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씩 대응을 시켜볼게요, 얘들아. 0에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5가지가 있겠죠. 그렇지? 이거 순열과 조합처럼 생각해봐. 자, 5가지가 있어. 0에서 지금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래, 일단 이렇게 연결했어요. 오케이, 그렇죠? 1에서 우리가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개야? 이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또 4가지일까요? 5가지죠. 함수이기만 하면 되잖아. 하나씩만 대응되면 되지 내가 겹친다고 해서 함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1의 관점에서도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2의 관점에서도 5가지, 3도 5가지이므로 함수의 개수는 5의 4제곱인 625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주어진 x, y의 이 집합 두 개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함수는 625개가 되는 거야. 소리 이해돼? 그치? 자, 근데 조건을 조금 더 강화했어요. 당연히 강화하면 숫자가 작아지겠죠. 이번에 1대1 함수의 개수래요. 그럼 1대1 함수 생각해봐. 우리가 대응이 되면 되는데 y의 값이 2개로 대응되면 안 되겠다. 그쵸? y 하나에 x가 2개로 대응되면 안 되겠다.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얘도 1번처럼 순서대로 대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자, 0의 입장에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y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요? 0의 입장에서? 일단 내가 처음이니까 5가지 다 대응할 수 있잖아. 맞니? 그래, 0의 입장에서 5가지 대응할 수 있어. 그래서 나 하나 짝 지었어. 짝 지었는데 1에서 이제 대응하려고 보니까 1대1 함수를 만족시키려면 얘가 찜해놓은 애는 건들면 안 돼.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 대응할 친구를 찾아야 되니까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남겠어요? 4가지가 남겠죠. 그런 식으로 1도 이렇게 좀 대응을 시켜놨더니 2의 입장에서는 3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남고 나머지도 2가지 경우의 수밖에 남지 않는다. 얘들아, 이거 순열 중에 어떠한 기호로 연결할 수 있어? 5, permutation 4, 5p4. 이거 얼마야? 120가지가 나오겠죠. 이해되나요? 함수를 결정할 때 내가 원소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차례대로 결정해서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곱의 법칙을 사용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3번째. 이번에는 x에서 x로 1대1 대응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1대1 대응 기억나시죠? 공역과 치역 그리고 정역과 공역이 항상 같아야 된다. 1대1 대응도 1대1 함수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어떻게 되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가지수가 나오겠네? 즉 얘는 4팩토리얼로서 24가지가 나오겠다. 1대1 대응은 24가지밖에 없고요. 그다음 4번. 이 경우에서 상수함수 개수는 몇 가지로 나올까요? 5가지가 되겠죠. 결과가 항상 하나의 상수로 표현돼야 되니까 1인 경우도 있겠고요.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5가지가 나오겠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차이점, 지금 연속해서 곱해진 거의 숫자의 차이점을 잘 기억하세요. 함수는 그냥 모든 공역의 원소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으니까 5의 4제곱. 1대1부터는 앞에 있는 원소가 먼저 대응했으면 나는 쟤를 생각도 안 하고 제외하고 생각한다. 순열. 팩토리얼. 그쵸?
자, 우리 8-1, 2번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8-1, 2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대응 관계 생각해 보면서 몇 개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거 정리하고 이제 쉽시다. 마지막으로 집중해봐. 다 됐니? 아, 아직 고민 중이었어? 자, 마무리합시다. 8- 정답 함수의 개수는 4의 세제곱으로서 64. 1대1 함수는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4p 3으로서 24. x 1대1 대응은요, 3가지, 3팩토리얼 6가지, 상수함수 4가지 간단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도 8-2도 x에서 y로 1대1 함수의 개수 5p3 60까지, x에서 x로 1대1 되는 개수 3팩토리얼 6가지, 항등함수 5가지 이렇게 나오시고요. 뭐 공식으로 왼쪽에는 이렇게 있어요. 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x, nx가 m이고 ny가 n일 때 함수는 n가지를 고민하는 거니까 n의 m제곱이고 1대1은 뭐 npm이고 이제 x에서 x로 가는 뭐 대응은 1대1 대응은 뭐 n 팩토리얼가 있는데 굳이 그걸 하나하나 외워서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처음이니까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1대1 함수가 되려면 겹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푸는 게 지금은 더 좋아요. 굳이 이걸 쓰진 말고 지금은. 알겠죠? 자,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네. 자, x에서 내가 상수함수를 잘못 봤어요. x에서 x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넣으면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우리 20분까지 쉬었다가 해봅시다. 블랙라벨 할까? 블랙라벨 하지 마. 여러 가지 함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각형이네. 그치? 자, 우리 각각 사각형들이 가지는 성질들만 한번 다시 되새겨 봅시다. 우리 사각형이 있어요. 점점 이제 조건들을 추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각형을 만들 수 있었죠. 자, 제일 약한 조건 추가했을 때 사다리꼴이 된다 했었어. 우리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기 위한 조건 뭐였어요? 그렇지. 한 쌍이 대변이 평행하다. 한 쌍 평행이라고만 적을게. 또 조금 더 강하게 하면 또 다른 한 쌍이 평행하게 하면 평행사변형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단원에서 평행사변형 했었고요. 또 다른 한 쌍 평행. 잠깐만 좀 적을게. 평행사변형. 근데 평행사변형에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모양이 바뀌었죠. 평행사변형에서 만약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성질을 더 추가했었어? 기억나니? 평행사변형에서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추가. 자, 각이 90도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각이 90도면 되는데 4개의 각이 다 90도다 이렇게 좀 더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만 해도 내 각이 전부 90도가 됐어요. 왜? 평행사변형은 우리가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합이 180도였잖아. 근데 그게 각이 크기가 합이 180도인데 크기가 90도 90도면 아니 합이 같으면 둘 다 90도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따라서 그냥 4개의 각을 볼 필요 없이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다만 확인해도 우리가 직사각형이 된다고 했어요. 또 각이 아니라 이번에는 변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면 4개의 변이 동일한 사각형 마름모가 되는 거겠죠. 근데 마름모도 4개의 변이 다 길이가 같다 확인할 필요 없이 몇 개의 변만 확인하면 됐었어. 이웃한 2개의 변의 길이만 확인하면 됐었죠. 이웃한 2변의 길이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직사각형에서 우리가 직사각형에서 없는 마름모의 성질 그리고 마름모에서 없는 직사각형의 성질들을 서로 추가를 해주시면 가장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정사각형이 됐었다. 오케이, 일단 정사각형이 됐고요. 이 도형 말고도 우리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었죠. 자, 사다리꼴에서 우리가 2변의 길이가 같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뭐라 그랬어요?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그랬죠? 등변 사다리꼴. 근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2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었죠. 근데 등변 사다리꼴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이름에 등변이 들어가는데 정의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랑 정리가 있었잖아. 정의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거고 그에 따라오는 정리가 평행하지 않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사각형들의 좀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각각의 사각형에 대한 우리가 성질을 생각을 해볼 건데 대각선을 위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사다리꼴에서 대각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크게 없죠. 그치? 얘들아,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가 있을까요? 그치? 그냥 두 대각선이 서로 2등분을 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치? 2등분. 그리고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2등분하는 건 2등분하는 건데 뭐까지 같아? 길이까지 같죠? 그래? 2등분이랑 길이까지 같아요. 그리고 마름모의 대각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지요? 수직. 그치. 2등분은 2등분인데 수직 2등분을 한다. 그리고 정사각형은 수직 2등분에다가 길이까지 같다. 나머지 2개 합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굳이 외우기보다는 이 형태를 기억하게 되면 마름모 대각선 성질 뭐였지? 그림 보면 딱 봐도 수직 2등분이잖아. 그쵸?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 또 추가로 등변 사다리꼴에서 대각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 뭘까요? 그림으로만 확인해봐. 저기 중에서 2등분일까요? 2등분 아니고 길이만 같은 거죠. 등변 사다리꼴에서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등변 사다리꼴에서 좀 더 추가해서 들어가면 얘네 둘이 이제 합동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삼각형들이. 따라서 여기 교점에 대해서 위에 있는 나눠진 변의 길이와 아래에 있는 나눠진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사각형의 포함 관계는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배웠으니까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선생님이 사각형들만 모았어. 사각형들 저번에 한번 설명해줬던 것 같은데 사각형들만 이렇게 모았어. 그 중에서 조금 그나마 옅은 조건들로만 모아둔 사각형들을 사다리꼴이겠죠. 사다리꼴을 가장 처음으로 모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사다리꼴에서 조금 더 강화된 조건을 추가를 하면
평행사변형으로 우리가 묶을 수 있어요. 평행사변형으로 묶을 수 있고, 평행사변형 안에서도 이웃한 두 변의 길이 이웃한 두 각의 크기로 나눠준다면 마름모와 직사각형으로 나눠줄 수 있었죠. 근데 마름모랑 직사각형의 우리 교집합이 정사각형이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맞니? 그래서 등변사다리꼴은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등변사다리꼴은. 맞니? 자, 벤 다이어그램 때문에 우리가 포함관계 했고요. 이제 문제를 풀 때는요. 사각형에서도 당연히 문제, 숫자로 계산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정의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사실 너네 명제가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다는 거 알아? 원래 이거 사각형 하기 전에 명제를 배웠어요. 옛날 사람들은. 왜? 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이 증명 단원이잖아. 따라서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도 좀 여러 가지 뭐 명제들을 주어놓고 얘가 참거짓인지 판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참거짓 판별할 때 확인하는 게 뭐 고등수학에서는 포함관계도 있었고, 그리고 발레를 찾는 것도 있었죠. 자, 2학년 2학기에서 어떠한 사각형의 성질을 준 다음에 이 사각형이 뭐 어떤 사각형인지 참거짓을 판단하여라 이런 문제에서 등변사다리꼴이 발레로 굉장히 자주 출몰이 됩니다. 등변사다리꼴. 네. 그래서 우리 발레 찾는 거에서 뭔가 안 보여. 그러면 등변사다리꼴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명제라는 거를 배웠으니까 뭐 발레라는 것도 생각이 쉽겠죠. 자, 그리고 또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만 설명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얘들아, 평행사변형은 중점 이어서 만든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일까요? 평행사변형 뭔지 알아? 그치?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으로 우리가 나왔었다. 이거 SAS 합동이니까 그냥 어차피 이거 증명 과정은 문제가 빈칸 채우기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위아래 보면서 외울 필요는 없이 이 형태만 기억하시면 돼요.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스텝 3에서 계속 중점 이어가지고 평행사변형 나왔었잖아. 두 번째, 얘들아, 직사각형은 중점 이어서 만든 거 어떻게 될까요? 직사각형 중점 이으면 어떤 사각형 돼? 그림으로 확인했대요. 어떤 사각형? 그치, 마름모가 되겠다. 또 마름모를 우리가 중점을 이어서 어떤 사각형을 만들 수 있죠?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었죠. 마름모를 이어서 직사각형으로 만든다. 자, 정사각형은 그냥 따로 그림을 안 그릴게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으로 나온다. 아무튼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랑 정사각형은 그냥 무한 반복, 무한 동력이고 직사각형이랑 마름모는 지금 계속 번갈아 간다. 그래서 문제 중에서 막 직사각형에서 우리가 중점을 막 2n 플러스 1번 이었을 때 만드는 사각형, 뭐 마름모에서 중점을 2n번 이어서 만든 사각형,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짝수번 진행하면 자기 자신이 되고 홀수번 진행하면 마름모는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마름모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추가적으로 얘들아, 내가 아무렇게나 사각형을 그렸어. 근데 이 사각형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 될까요? 우리 옛날에 배웠을 거야. 그냥 사각형인가요? 평행사변형이 됐었죠? 기억나니? 내가 아무런 사각형을 그린다고 해도 항상 중점을 이었을 때 평행사변형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유는 좀 알아두면 편해요. 왜냐?
사각형에 대각선을 그으면요. 그렇죠? 대각선을 그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사각형의 중선 정리에 의해서 이 대각선의 길이는 이 한 변의 길이는 대각선의 절반이 되겠죠. 아래 삼각형에서도 이 삼각형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이기 때문에 닮은 비도 사용할 수 있고요. 2대1로서 얘네 둘의 길이가 같겠다. 네, 이유는 알아두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나머지 대각선에서도 똑같이 절반의 길이니까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이유는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이죠. 그죠? 자, 아무튼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도 간단히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라스트 마지막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만 짚어줄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등적 변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 우리 평행한 두 평행선 사이에서 지금까지는 평행선이 나왔으면 억각, 동의각만 사용을 했지만 이 단원부터는 평행선 안에서의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전부 어때? 동일하다.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다. 이거를 등적 변형이라 한다. 등적 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구하지 못하는 도형의 넓이를 움직여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바꾸는 문제들도 많이 출몰이 됐었죠. 따라서 등적 변형에서 좀 더 변형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확인을 했었다. 뭐 각의 이등분선 성질 같은 건데 좀 더 비슷한 성질인데, 자,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면 넓이도 m 대 n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쵸? 왜? 진짜로 식 세워보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높이랑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높이를 길이 b로 한다면 양변에 h분의 2 역수 곱해가지고 m 대 n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동서남북 김돌씨.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귀 안 들어오는구나. 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 능력자들이야 다들. 눈은 안 보고 있는데 귀는 열려 있어, 그치? 자, 내용들은 그냥 이런 정의들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오른쪽에 이제 스텝 5 문제 풀어볼 건데요. 아마 10분 안에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7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35쪽의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응답하고 해봅시다. 주위에도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주 나오는 형태 기억하면 되겠죠? 자, 얘는 어차피 각각이 합이 90도니까 모든 각이 직각이다. 안에 직사각형 만들어진다. 직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1번에 5번. 자, 2번에는 마주보는 두 개의 각이 RH, A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120에서 30 빼준다. 60도. 자, 세 번째,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이렇게 안에 있는 모습 자주 보인다. 이거 보면 정삼각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1을 그은 두 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셔야 돼요. 이 형태를 기억해야 돼.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 4개가 생겨버리는 거다. 우리 앞에서도 삼각형의 성질할 때도 스텝 3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그러면 여기는 30도고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니까 75도로 알 수 있겠죠. 75도에서 대각선 45도를 뺀 30도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네 번째 4번. 이거는 뭐 수선의 발 내리면 해결이 가능하겠죠. 9cm. 자, 5번 사각형 포함관계 정의 문제 4번. 자, 6번에 이거 평행선에서 움직이는 거 우리 평행선의 기준을 항상 잘 생각해야 된다.
1번 같은 친구는 선생님이 고무줄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요. ABE랑 같은 삼각형은 DBE 얘랑 같은 삼각형이죠. 그리고 DB랑 같은 삼각형에서 우리가 평행선의 기준을 DB랑 EF로 준다면 DB는 이제는 꼭지점에서 고무줄 잡아당겨야겠죠? E에서 잡아당기면 DBE랑 DBF랑 같은 거죠. DF, 얘네들이랑 같은 거죠. 1번, 3번, 5번이고요. 3번에서 5번 갈 때는 지금 이 주황선, 평행선 사용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BDF. 자, BDF랑은 이번에 평행선이 여기니까 잡아당긴 AFD랑 똑같겠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에서 3번까지 같고, 5번까지 같고, 2번이 같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평행선 이동하는 거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괜히 줘줬겠니? 그치? 저 관점에서 삼각형 움직여 보라고 생각한 거겠죠? 자, 라스트 이거 그냥 4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4분의 1 해주시면 되고 전체에서 부분으로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다. 자, 오늘 함수 배웠던 거 4가지 잘 기억하시고 블랙라벨이랑 함수 조금 문제 푸는 걸로 숙제할게요.